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제가 사랑하고 또 너무 배울 게 많은 두 분의 패널을 동시에 모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하고요. 윤영중 대표님 두 분 같이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너무 핫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저희 오시면 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정책 전문가 그리고 시사 전문가시니까 네. 최태원 SK 회장과 관련된 판결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잖아요. 1조 7천억 원인가요? 3천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재산을 예. 분할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따로죠. 위자료 이혼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에 대한 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한 20억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재산 형성 자체에 부부가 같이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에 사실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따지긴 어렵지만 SK 주식회사만 따지면 그게 한 2조 7천억 원 되는데 그것만 따지면 한 절반 정도를 내놔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거는 요약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1심에서는 이제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680억 원인가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도 20배가 뛰었고요. 1억 원에서 20억. 그리고 680억도 지금 20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1조 3,800억 원 나오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20배씩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조 원을 청구를 했어요. 재산 분할을. 노소영 관장이 2조 원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70% 정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 의미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법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조계에선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재판이잖아요. 가정법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뭐 취재나 할 수가 있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을 이제 좀 공적인 사안이 때는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브리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근데 민사사건은 그렇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거 선고할 때 이혼 뭐 가정법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5분 안에 끝나요. 판사가 그냥 구구절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분 안에 끝나는데 어제는 판사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30분 가까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꽂고 이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중요한 판결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판사의 판결문에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판결문 본인이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최 회장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판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라는 얘기가 직접 나올 정도로 문화인류학자인가 판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혼인관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2019년부터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판사가 빡쳤다. 최태원한테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뻔뻔하지?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 노력을 해. 그리고 그 나비센터 거기 건물도 뭐 감유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하고 공식 행사에다 결혼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생활비 끊고 막 이건 얘는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재판부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이제 판결을 했다라는 거고 법조계에서 놀랐던 게 하나가 1조 3,800억도 놀랐지만은 20억에 놀랐다는 거예요. 위자료 20억. 위자료 20억.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누가 집계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 최대 위자료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20억이라는 숫자는 나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거를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게 20억이라는 숫자가 왜 놀랍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재벌 총수의 부인이 이 버림을 받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버림을 받든, 더 정신적 충격이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급 능력을 고려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돈이 많다고 해서 재산 충격을 많이 줬다고 볼 수는 없다. 없죠. 뭐 그렇죠. 재산 그러니까 분할이 아니니까. 제가 완전 거지인데 진짜 거지거든요. 제가 바람 펴서 제가 와이프가 이혼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격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충격 더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재산 분할이야 재산 있는 만큼 분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20억을 때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위자료 20억 원은 징벌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위자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1억 원이었는데 20억 원 됐다는 거는 1심 판사에 비해서 2심 판사가 2심 재판부가 네. 훨씬 더 20배 충격을 줬다고 노소영 관장의 피해를 인정을 한 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약간 해석은. 이 법조 기자들도 그렇고 이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도 다 이거에 놀랐다. 그러니까 판사가 작심했구나. 쉽게 얘기하면 뭐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저는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서 저는 이 재판을 좀 그렇게 눈여겨봐야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이제 재산 형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재판을 처음에는 젠더 재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노소영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보면은 종종 SNS 같은 데도 사진 같은 거 좀 올리시거든요. 근데 가족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만큼 자신이 이제 양육한 가족들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종종 올리시는데 그의 반면에 뭐 지금 그 최태원 회장과 그의 내연녀로 알려진 분은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죠. 예. 근데 이제 둘만의 관계나 둘의 이제 소비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대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돌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생각으로 좀 가볍게 봤었는데요. 근데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돌봄의 가치라는 거는 노소영 관장이 가정 내에서 했던 역할이 뭐 재산 형성에 그렇죠. 얼마나 많이 기여한 것이냐 그렇죠. 그걸 아마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가정에서 돌봄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전담하셨을 테니까 그것에 이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어쨌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 재판부는 그 SK에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정부의 비자금과 또 노태우 정부의 방패막 역할과 또 이제 그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것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 언급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젠더 재판으로 봤다가 이제는 정경유착 재판으로 보이게 된 것이고요. 뭐라고 했죠? 재판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돈관계를 보호막과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그때 언급됐던 게 신세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있어서 그 사돈관계가 보호막과 방패막 역할이 되었다라고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이동통신 제2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이죠. 그걸 인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맞습니다. 또 노 관장 쪽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비자금과 관련된 메모와 봉투를 또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비자금의 이제 내역이 봉투에 669억 플러스 90억이라고 써 있고 또 이제 성경 300억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경. 선경. SK의 예전 이름 선경이죠.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의 일부가 또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흘러 들어간 약간 정황적 증거라고 본 것이죠. 이걸 또 증거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또 이 재판의 결과가 노소영 관장 쪽에 만약에 대법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재판부가 노 관장 쪽의 재산 형성의 중요한 근거가 정경유착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면은 과연 그것은 온전히 노 관장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1조 3천억 원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 다시 아니 대통령의 권한은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잖아요. 국민이 줬는데 정경유착의 결과로 SK가 이렇게 성장했다면은 그 결실을 온전히 노 관장 쪽에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딸을 통해서 딸을 결혼시킨 어떤 재벌한테
1조 3천억, 최소한 1조 3천억 원은 몰아준 것으로 특혜를 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중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도 이제 조금 보론을 하자면 제가 이제 앞에 그 얘기를 한 거는 보통 이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언론이나. 그래서 이 관점이 이제 좀 흥미로워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1997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노태우 비자금이. 그때 4,100억 원 정도를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지금 아까 전에 그 메모 있었잖아요. 이제 김옥순 여사의 메모가 이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예. 지금 선경 300억 원 요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거라는 건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1991년에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1991년 기준으로 볼 때는 300억 원이 불법적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97년에 나왔던 4,100억 원. 이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불법 비자금인데, 그러면은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자, 91년에 그러면 노태우의 300억 원 도에서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이거를 불법으로 한 것인가, 전체를 뭐 다 합법으로 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골 때리는 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노소영한테 직접적으로 상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상속세 이 논리라면은 1조 3천억 원이 이제 불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시 30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1조 3천억 원 받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세금을 뭐 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꼬리에 무는 막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경유착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뒷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경유착의 이제 불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경유착은 불법이라는 건데, 이거를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게 뭐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은 합법으로 보는 건가? 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생각이 났어서 더 충격을 갑자기 받았는데, 뭐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서울의 보물이 다 영화에서 봤던 그 쿠데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 국보위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가는 길에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5공화국의 주역이었고, 그 리거시를 받아가지고 198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여당 후보로 그렇죠. 나와서. 네. 그러니까 여당의 지원을, 당시 민정당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근데 그 대통령이 쿠데타의 결과로, 일부는 쿠데타의 결과로 이 기인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몰아준 거잖아요. SK라는 그렇죠. 이 기업에다가. 그거를 법원에서 어쨌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팩트로 인정을 하고, 그 역사적 사실로 딱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일 같기도 해요. 좀 무섭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도 결국에는 이제 양성화 시켜준 그런 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삼성 비자금 재판 때처럼.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법률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딱 나왔으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예컨대 이제 국민 중에 누군가가 그 돈의 일부는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든지, 그 불법 비자금은 우리는 뭐 내 건 아니지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법적 대응이 아니라도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아마 이 방송 그렇던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요? 내 거다. 네. 그러네. 이 아주 그러니까 어쨌든 그 300억 원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정도가 아니라 주 SK 주식을 사는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라는 거예요. SK 측이 이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는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00억 원이 뭉텅이로 간 게 아니라 주식 사는 데까지 했으니 그 주식의 일부는 그러면은 이제 노소영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 SK의 주식을 산 거예요? 뭐 그 이름이 그때는 달랐을 수 있어요. 주식 SK면 당시에는 유공의 후신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래서, 회사였을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게 뭐 그 돈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는데, 일부 하여간 그때도 그렇고 이제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일부 그 성경이 했던 사업 중에 뭐 다른 주식 취득하고 뭐 이런 거 중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걸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얘기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노소영 씨 돈이면은 상속세 안 냈잖아. 그러면 300억 원에 대해서. 그럼 그러니까 갑자기 상속세를 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거지? 30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시효가 것인가, 지났나? 아니면 1조 3,8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면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것인가, 뭐 이제 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제 어제 그 SK 측은 김앤장이고 이 노소영 측은 세종이었어요. 네. 김앤장 측은 아예 안 왔다고 합니다. 노소영 측만 어제 이제 재판에 왔고 뭐 당연히 두 사람은 오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김앤장에서 상당히 충격받았다.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뒤집어질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대법원 가면은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약간 이런 모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게 빡쳤다. 하다가 이게 감정이 약간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이 대법까지 가야 되고. 제가 노소영 관장이 본데 전액 사회 환원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재단을 설립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쓰겠다.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정당화가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정도 들어요.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 대법원도 재판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받게 되죠. 예. 아무리 법리적으로 따져도 예,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코너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 너무 이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 요거는 나중에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 오늘 본론을 한번 시작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코너예요. 이 두 분의 콜라보를 통해서 정책이 경제다라는 코너를 새로 시작하려고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떠세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여기 계신 두 분보다는 조금 이제 뭐 정책의 깊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얕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어떤 뭐 수치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도 조금 더 보완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준일 대표님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책만 얘기하는 사람 항상 인기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정치적 프로세스랑 같이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이 훨씬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와 정책과 경제를 묶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 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를 계속 알려드릴 정책이 경제다 첫 시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고민하다가 정치와 정책에 엮여있는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와주셔가지고 첫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기본소득과도 연관이 있고 한 이 정책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일단 당연한 그 예상된 그런 그 발표였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주당이 어제 바로 개헌한 제22대 국회의 1호 당론이자 1호 법안으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일단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그 지급하게 되면은 총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디테일을 좀 꼼꼼하게 따진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 정책을 처음 발표했었던 그 지난 총선 때에도 이미 저소득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들을 이제 같이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전 국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상당히 이제 뒤따르자 그저께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는 차등 지원, 정부가 주장하는 차등 지원까지도 그 검토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약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부의 여러 비판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한 얘기한 상황이니까 어저께 이제 그런 1호 당론으로 이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당연한 기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1호 법안은 뭐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타협할 수 있다, 물러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 국민들이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한 거는 이제 소득 분위별로 예를 잘나가지고 이제 주는 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하위 70%만 준다, 하위 50%만 준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금액을 달리야. 전 국민한테 주기는 주는데 25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달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지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두텁게 줘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게 반대 논리잖아요. 어쨌든 그게 옳든 그르든. 근데 이거는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뭐 이제 상위 뭐 30%한테도 25만 원 주고 하위한테 35만 원 주고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처분적 법률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급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약간 그것도 이제 주춤한 상태고 그러면은 이게 민생을 챙긴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이미지 정치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대결 국면이니 뭐 사실 그 국민연금 우리가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국민연금도 결국은 44% 양보했어도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얘들은 내가 뭘 해도 어차피 안 할 거야. 어차피 반대할 거야 라고 본다라면은 본인의 이미지를 지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비현실적인 건가요? 저는 뭐 13조 원 정도는 추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차등 지급을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연금 개혁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여당 정부 여당안을 받겠다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 그 발표에도 원문을 그대로 보면 그 정부 여당안에 소득 대체율 44% 안을 받겠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정부안은 원래 정부는 45%를 주장했고 우리가 50%를 주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45%를 주장하고 정부 여당은 43%,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은 44%까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원론적인 언급을 내놨거든요. 그 언급을 내놓자마자 그 유경준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열혈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짓말하고 있다. 45% 우리가 주장한 적 없다. 막 그러면서 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완전히 그 타협하자는 얘기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민의힘이 얼마를 주장했던 우리는 당신들이 얘기한 44% 안을 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의 메시지가 이렇게 영수회담도 수용하겠고 타협하겠다는 것이니까 그쪽 안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차등 지급에 있어서도 뭐 고소득층의 분위를 어떻게 자르고 주든 안 주든 그 방식을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데 제가 조금 더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분위를 잘라서 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질 대표님은 국힘에서 안 받을 거다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시는 이제 거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를 해도 안 받을 거고 어떤 명분은 이제 만들어서라도 안 받으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70%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이제 조정하는 식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있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거 말고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지급해야 된다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 51 이렇게 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가 51이었는데 이게 제가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생활 수준별로 이제 이거를 다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은 하, 중하, 중, 상, 중상 이렇게 나눴거든요. 하에서는 지급해야 된다가 50일 때 41로 지급해야 된다가 더 높아요. 그리고 중하에서도 근데 중하부터 지급해야 된다 49, 지급 반대가 45, 지급 반대가 49. 지급해야 된다보다 지급 반대가 45 대 49로 이때부터 반대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40대 55로 15%포인트가 더 늘어나고요. 그 위에는 39대 55예요. 그러니까 중위층 위부터는 거의 15%포인트 이상 좀 많이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욕먹을 것 같은 그쪽 위에는 그러면 정무적으로 그냥 하위층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쪽은 더 이제 주는 게 더 맞다라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게 왜 여론이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중요하게 아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론이 안 좋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좀 우려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지금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가 안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유영 대표님도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책임 있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얘기를 해요. 풀어도 문제 없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한 번은 알겠어. 근데 그럼 이거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 횟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민 25만 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 찬성을 하냐면은 매번 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장성철 소장이랑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방 교부금이 지난해 가야 됐을 교부금이 29조 원 정도가 안 갔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으니까 최소한 정부가 지출하지 않는 그 정도 금액에 있어서는 이거를 통화량을 더 정부가 풀어가지고 이 정도를 맞춰줘야 되지 않냐 지금 돈이 흐름이 완전히 지금 메말랐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주겠다라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해소를 못했다. 저는 이래서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일단 이런 정책이 왜 이 시점에 필요한가부터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금의 국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도 적게 지급이 됐고 아예 지급을 안 했죠. 사실 위법 사항인데, 위법 사항인데 위법이죠. 원래 그렇게 하려면 진짜 추가 경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법 사항인데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작년 전체 경제를 따지고 봐도 좀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35% 기록했는데요. 이게 한국 70년 경제사에서 6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위기도 많았잖아요. 네, 우리가 1, 2, 3, 4, 5는 다 알만한 위기들입니다. 근데 6번째 위기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발 어떻게 보면 정부발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작년에 민간 경제의 성장 기여도는 0.9% 그렇게 어느 정도 위축되긴 했어도 여기에 이 정도 됐었으면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줘서 한 1% 이상의 성장 기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4%. 그래서 작년에 경기가 침체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 경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논지는 맞지만 왜 전 국민에게 혹은 왜 아니면 70~80% 이상의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지역 화폐를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자영업자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영업자분들 종종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정부에게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하는 대가가 겨우 이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IMF의 여러 이제 코로나 때에 대응하는 재정 지출의 비중, 총액 같은 것도 여러 번 이제 제시를 했었잖아요. 한국의 재정 지출,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놀랍게도 1차 재난지원금 때가 아닙니다. 2020년, 22년 6월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본인들의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없던 50조 원이 튀어나왔어요. 추경호 부총리가 가자마자 없던 50조 원이 튀어나와. 원래 홍남기 부총리가 돈 없다 절대 못한다라고 했던 돈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해준 거예요. 지금 초경호 대표가 그랬었죠. 본인이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을 했어도 OECD 평균의 절반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 우리나라의 자영업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과잉 공급되어 있다. 수요보다 너무 이제 업체들이 많다. 이런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정부가 코로나 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번 한 번만큼은 정부가 제대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한번 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이후에 구조적인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시장을 개혁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이분들이 뭐 연체되고 폐업하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걸 온전히 내 책임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김준일 대표님도 당위는 인정을 하시는데 국민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다가 놀랍게도 왜 25만 원이냐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맞아.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의대 증원 2,000명이고 민생지원금은 25만 원인가? 이준석 대표인가요? 왜 25만 원이냐? 이거 이재명의 25만 원은 거의 윤석열의 의대 증원 2,000명이랑 똑같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아마 그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제 어떤 모 정치인이 그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25만 원의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5만 원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일단 저는 원래는
윤석열 정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그 2022년 세법 개정안, 2023년 세법 개정안 두 번에 걸쳐서 큰 감세를 했거든요. 그 감세 규모를 다 합치고 보면 한 90조 원 됩니다. 예. 그게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무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의 합천 금액이 한 80조 원 되는데 반도체 세액 공제까지 합치면 9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윤석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을 5년씩 합치면 5년 다 합칠 때, 5년씩 합쳤을 때. 합치면. 근데 오히려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추계 규모는 그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규모보다 작더라고요. 아, 예, 놀랍게도 보수적으로 작고. 했네. 예, 보수적으로 나라살림연구소 했고. 시민단체, 예, 시민단체에서 더 네. 진보적으로 제안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더 1조 작은 수치의 차이지만 더 작았고. 그래서 한 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5로 딱 나누면 18조 원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이 정도 규모로 한 건가? 약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GDP 산출 갭이라는 그 이제 수치가 있거든요. 이 산출 갭이라는 수치는 현실 GDP 마이너스 잠재 GDP를 뺀 것인데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잠재 GDP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다 날 수요도 있고 그리고 공급 규모나 공급 능력까지 다 감안했을 때 갈 수 있는 성장률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데도 성장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GDP가 물가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GDP죠. 그렇습니다. 원래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과열돼가지고 예. 인플레이션 온다는 건데 거기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미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면 채울 수 있다는. 지금의 그 물가 상승률이 뭐에서 기인하냐라는 이제 하나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여러 이제 품목별 물가 추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뭐 3월 달 거, 4월 달 거 다 봤지만 3월 달 거, 4월 달 거에서 눈에 띄는 상승률은 석유류와 과일류와 채소류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수요로 자극된 그런 이제 품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석유 우리가 수요 자극한다고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수입 예. 물가 때문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과일류와 채소류는 이거는 기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잠재 GDP가 그 우리가 이제 아직 현실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쳤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부족한 수준이 0.4%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체 GDP에 나눠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근데 물론 13조 원을 다 지출한다고 13조 원이 이제 그 소비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소비 승수에 따라서 그 늘어나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보통 소비 승수는 평시의 경우는 한 0.3 그리고 이제 재난과 같은 상황이 0.4에서 5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도 그 우리가 그 가야 할 정도의 수요보다는 아직은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아, 그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 이런 경제적인 설명 처음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돈 풀면 물가 오른다, 돈 풀면 물가 오른다 이 얘기만 하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왜 그리고 감세한 거 감세도 그렇게 수십 점 풀리는데 그건 예, 물가 안 감사해서 올리나? 풀리는 것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안 거드나 푸나 똑같은 건데. 맞아요.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감세의 혜택은 확실히 세금을 낼 사람, 세금을 낼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반도체 혜택을 기업도 주는 있잖아요. 것이죠. 반도체 세공제 같은 거는 뭐 삼성전자가 사실 몇 조 원 내고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그런 주는 거죠. 것이죠.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 대략 이런 이제 가정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 교부금을 이제 안 푼 것만큼 통화량이 줄었다고 한다라면 지금 푼다고 이게 급격하게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하면 이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후 위기 쪽으로 좀 많이 있고 수입 물가라고 한다라면은 돈이 반드시 이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영준 대표 같은 이런 설명을 민주당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에서 직접 나와서 하든지 토론회 같은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하시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아까 전에 이거에 의구심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찬성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이번만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도 지급하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력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을 쳐다보는 거는 얘들은 기둥뿌리라도 뽑아가지고
표가 된다라면은 돈을 뿌릴 애들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식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지금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때마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식대 세액공제를 10만 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식대라고 해가지고 원래 10만 원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게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아싸 20만 원으로 확대했으니까 그만큼 내 세금 줄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보통 내 세액공제액은 120만 원일 거 아니에요. 120만 원인데 240만 원이 됐잖아요. 내 세액공제가 늘어난 금액은 120만 원이에요. 모두가 아마 근로소득자면 다 120만 원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과연 내가 감면받는 세금의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이게 실효세율을 전체 계층에게 다 따지면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소득세. 그러면은 전체 계층에 다 따지면은 한 120만 원, 10만 원인 10%인 한 12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이미 30%는 안 내고 있습니다. 많은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분들은 사실 이 10만 원, 12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고 세율은 45%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120만 원에 거의 60만 원에 달하는 그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법인세 그 감면도 많이 했고 뭐 식대 세액 공제하면 아 식대를 이제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그때 직장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거 잘 따져보자는 것이죠. 이런 세액 공제 혜택들은 과연 누구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것인가라는 걸 잘 따져보면은 이런 세금 혜택들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복지 지출을 좀 더 보편적으로 주면은 오히려 굉장히 누진적인 그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건 사실 감세만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유발 안 하고도 아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비교해 보면 할 수 있다. 이게 윤 대표님 주장이신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냐?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설득을 했어야 한다. 지금 맞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 뉴스토마토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근데 노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경 낀 분 똑똑해 보여서 국회의원 하시면 좋겠다는. 세 명도 안 걸렸어. 어느 누구야 누구 어느 투표해 주세요. 네, 누굽니까?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 민생회복지연금에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잠깐만 여쭤보면 좋겠는데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안 제 내용은 너무 기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여당안 그대로 받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다음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약간의 욕까지는 아니고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여당 긴장돼. 졸라 무책임하다. 일자라는 보수는 도대체 어디 갔냐? 제가 가장 지금 주목해 보는 게 보수가 한때는 우리나라 좀 부패했어도 우리나라 경제와 이런 걸 책임지는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완전 무능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완전 무능해졌다. 그러니까 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 방에 이게 다 끝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도 하고 다음에 뭐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건 자기 부정이에요. 44% 안은 국민의힘이 내건 아닙니다. 예, 자기가 내건 안을 야당 대표가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미 당연히 타결 직전까지 간 것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차기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되겠다. 예, 유승민 대표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승민 대표가 정치적 고난의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였거든요.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개혁했어요. 네. 당시에 민주당 그걸 반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걸 반대하고서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내걸었냐면은 그 당시 시행령 정치를 못하게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법 그 법률의 통제를 받게 하는 형태의 국회법 개정안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 민주당의 요구였어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막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언급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부의 약간 손발을 잘라놨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개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보수는 나름의 이 정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을 위해서 타협까지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과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방금 김준일 대표가 하신 말씀에 약간 비속어가 섞였어도 저는 아주 100분 공감합니다. 네.
자폭을 하고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좀 우리나라 보수가 약간 그런 약간 느낌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영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출구가 없어서 그 국민연금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서 지금 보수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무능함이. 예. 제대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 대표님 혹시 남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모수 개혁과 뭐 구조 개혁 이게 그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저는 지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모수 개혁을 하고 나서 구조 개혁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설명하자면 기니까 좀 다음 기회에 좀 더 시간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해주세요. 아니,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일단 간략하게 한 줄로 어제 남찬섭 교수하고 얘기를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모수 개혁이 구조 개혁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거든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수 개혁이 왜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수 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되든 2040년, 50년등 갔을 때 이미 소진되거든요. 소진된 이후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타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느냐를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에서 얼마 정도 타협을 볼 게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타협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수개혁에 일단 타협을 한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는 것도 왜 의미가 있냐면은 모수개혁을 타협하고 나면 연금기금에서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좀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모수개혁한 게 좀 잘못됐다 하면 다시 또 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하잖아요. 재정추계를 하는 목적이 그때마다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2차부터 5차까지 재정추계를 해왔지만 한 번도 뒤따른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5차 재정추계에 따른 개혁을 반드시 모수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전례로 남길 필요가 새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꼭 해야 되겠네요. 그 두 분의 말씀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사실은 뭐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한 마당에 받아들였어야 하는 건데 안 받아들인 건 보수의 자폭이다. 아까 땡땡한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다음 국민의힘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되시는 대표는 거죠?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보험료율 18%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13%라고 해도 받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구는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지금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를 완벽하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뭔가를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의 경제다 첫 시간 진행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유형중 대표님하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요것만 얘기를 했지. 근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무역 쪽에 규제를 쏟아냈어요. 이거 왜 이랬냐는 거는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4월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이게 5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딱 맞는 것이 전기차죠.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있는데 토링만 갖고서 50% 100%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업지역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제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리셨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아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서학개미 이른바 우리나라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더라고요. 전기차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바뀐 건데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고공행진하다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구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적은 엔비디아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지금 다 언제 더 나빠지냐? 이제 이게 뭐 답이지 다른 것들은 뭐 경쟁자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 좀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게 왜 딴 건 안 오르고 이것만 그렇게 올라가냐 하는 거는 이게 AI 플러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수학 최감의 시대가 아니고 수학 최증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죠. 수학 체감, 수학 체증 약간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디지털의 세계가 01, 01인데 그래서 뭐 제조 시대나 정보 시대는 금은동 이제 금메달도 먹고 살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 AI 시대는 처절하게 이 1등만 먹고 사는 WTA라고 그러죠. 위너 테이크스 올 1등이 다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1등이 모든 이제 과거 같았으면 2등부터 끝등까지 것을 한 명이 다 먹는 바람에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주가 상승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데요.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역대로 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최근 한 100여 년 사이에 신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는 건데요. 제가 폭탄 표시를 3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저 3번의 폭탄보다도 지금 이제 현재에 보여지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이 과거의 세계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굴곡이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는 큰 산이 AI가 가져온 요 그렇죠. 변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문제는 이게 끝이냐 시작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버블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게 올라갈 때 끝이 없어요. 네. 그러고 지금 이제 AI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시작 단계냐, 성숙 단계냐, 쇠퇴 단계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보면 지금 제가 그 다음 차트 AI 투자하고 반도체 정부 보조금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그 AI 얘기를 하는데 AI 칩의 사이즈가 얼마냐 시장이 그런데 그거 뭐 몇백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그 AI에 투자를 얼마나 하냐 그러는데 아마존이 1,500,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 구글이 1,000억. 이 세 놈만 투자하겠다는 게 3,500억 달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반도체가 난립니다. 근데 반도체 연간 시장 규모가 한 6천억 불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에 난리가 난 게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인도까지 다 주고 있지만 이거 다 합쳤을 때 보조금이 2,6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주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뭐 이제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AI에 빅3만 투자하는 놈의 투자 규모가 3,500억 불이면 이거는 뭐 반도체 보조금 전 세계가 역사로 제일 많이 줬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가 바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금 뭐 주문해도 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TSMC의 생산 캐파가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만 있는 거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뭐 55%, 60% 되는 이게 언제 떨어지냐. 그 시점이 아주 위험한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처럼 독주하는 추세에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장의 메커니즘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트레이딩의 그 60, 70%가 ETF입니다. ETF의 속성상 이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이 커지기도 계속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특성 플러스 시장의 수급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AI 시대 설명해 주시니까 이거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AI라는 건 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반도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AI를 잘 구동되게 만들기 위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엔비디아 같은 데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주목을 받는다는 게 또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좋은 예가요. 미국에서 미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거기서 떼돈 번 놈은 노다지를 캔 놈이 아니고 금광 캐는데 필요한 이제 청바지하고 수은 장사가 떼돈을 벌었죠. 근데 그 청바지가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근데 금광 뭐 열풍이 다 지났지만 아직도 리바이스가 네. 대박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그 AI 광산에서 청바지 장사지 네. 이 노다지를 캐는 AI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 AI 금광을 캐기 위한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 정도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누가 캘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베팅은 못하지만 누가 캐든지 간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청바지, 그게 바로 엔비디아다. 그래서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1800년 중후반에 나타났던 그 골드러시 때 그때 팔아먹던 청바지 아직까지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골드러시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던 리바이스가 지금도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죠. 브랜드를 건재를 하고 있다. 아주 좋은 비유이신데, 그러고 보니까 이 어떤 시장을 주도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특성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수학 체감하고 수학 체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농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조 시대에서 공부하고 일한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면은 뭐 과거 같았으면 이제 아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등에도 먹을 게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AI 시대까지 넘어가면서는 이게 금은 동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금메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노메달인 시대에 이게 적응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동학개미들, 뭐 대부분의 동학개미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주류가 MZ세대 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대부분인데 네. 젊은 층은 겁없이 그걸 사는데 예를 들어서 5말 6초 6말 7초에 기성세대들은 왜 못 사냐 겁나서 그게 이제 금운동의 메달의 그런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봐왔고 살아왔고 생각해온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AI 시대에 살고 있는 MZ들의 눈에는 이게 정상인 거죠. 위너 테이크스 올이 1등이 다 먹는 것 이제 100대 빵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에다가 이제 올인하고 베팅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런이지만 이제 기성세대들이 정말 밈 투자하듯이 MZ세대를 따라가는 구조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어떤 패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뭐 첨단 기술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아마 전병서 소장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설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수년 동안 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삼성전자만 사더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뭐 내가 얘기하는 최첨단 기술은 실현이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MZ세대 말씀하시니까 그 비슷한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저게. 그래서 그 사이 우리가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뭐 마찬가지고, 테슬라 마찬가지고, 그게 기성세대들의 눈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미 이제 팩트가 보여주는 것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네. 여쭤봐 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 엔비디아는 또 그 반도체 생산은 TSMC라는 회사에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TSMC도 계속 실적이 좋고 주가도 오르고 투자자들 관심도 많아지는데, 삼성전자가 우리 대표 기업인데 삼성전자 반도체는 그렇지 못하고, 하이닉스는 뭐 좀 그래도 많이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한 차트 주요 반도체 기업 시총 비교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원조 판매집이 바로 인텔이죠. 그래서 왼쪽 차트 잠깐 보시면 저게 지금 엔비디아가 2조 1,700억 가까운 시가총액인데 인텔이 랭킹으로 보면 거의 한 7등, 8등 정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1,290억 불 정도 뭐 이제 이 정도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뭘 얘기하냐 하는 건데, 오른쪽 차트가 저게 뭐냐면 엔비디아, TSMC, 삼성, 인텔 이제 전통의 강호하고 새로운 강호들의 4개 회사만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노란색이 인텔이네요. 쭉 그렇습니다. 근데 인텔이 보시면은 2000년 초반에는 뭐 거의 70%를 먹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게 이제 10% 언더로 떨어지는, 그리고 보라색이 저게 바로 엔비디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전체 6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러네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이제 답이 있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하는 건데, 지금 저기 오른쪽에 빨간 색깔이 삼성전자의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시총의 비중이 훅 줄어드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AI 칩의 구조가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엔비디아 칩셋 구조요? 엔비디아 GH200 네네네. 인공지능 반도체 구조. 그걸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CPU가 붙고, 그 옆에 이제 HBM이라고 하는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갖다 붙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저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난리치지만 엔비디아 바로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칩셋 구조에서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는 작동이 안 돼요. 네. 근데 저걸 누가 만드냐면 하이닉스가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 칩을 때문에 TSMC한테서 이제 파운드리 방금 말씀하신 그걸 하지만 저기 HBM은 하이닉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서 저 공부 안 해버린다. 그럼 엔비디아 칩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AI 칩의 구조에서 삼성이 세계에서 1등하는 위너텍스 올라는 1등이 다 먹는 시장에서 거기에 이제 같이 그 파트너가 되지 못했다는 것, 요게 이제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고요. 소장님, 그럼 저 칩셋 구조에서 예. 저 HBM 들어가는 그 부분에 네. 기존의 AI 반도체 이전의 반도체 구조에서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그런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였던 건가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네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약간 다른 것은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칩이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지금은 이게 데이터를 워낙 뭐 고속도로로 쳤을 때 경부고속도로 4차선인데 그걸 1024차선 고속도로를 늘려도
이제 차가 다니기 빡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24차선을 어떻게 했냐면 옆으로 늘리는 거다 위로 높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스태킹을 한 겁니다. 위로 이렇게 쌓은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문제가 저렇게 쌓는 데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거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DSV라고 하는. 근데 이 기술 자체가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서 24개, 뭐 48개, 64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24차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길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많아지는 것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길을 여러 개 뚫다 보니까 그 중에서 길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다니면 전체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쌓았을 때 문제는 이래 층층이 쌓은 것 중에서 각각의 과거 같아서 말씀하신 전통적인 반도체 칩에서 그건 하나 고장나면 그것만 갈아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걸 다 홀랑 다 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기술의 난이도는 저 올라가 있는 지금 노란색 그림의 그 메모리 칩이 저게 각각의 수율이 다 90%가 나와야 전체가 90%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놈만 빵이 나와버리면 저 전체가 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기술력이 훨씬 더 보니까 중요해지네요. 그게 엄청난 기술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이 그게 이제 주가에서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HBM을 하이닉스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생산은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졌죠. 네네네. 그래서 왜 떨어졌냐, 아마 질문지에도 뭐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뭐 모든 첨단 제품은요, 그 듀얼 밴드를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만 쓰다가 사고 나면 완전히 공장 문 닫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쓰는 것이 기본인데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도 써야 되지만 하늘의 경우를 대비해서 삼성 거를 이제 세컨 밴드로 지금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삼성으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방법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아직 픽스는 아닌데요. 결과는 뭐 이번 주에 언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흘러나온 얘기는 삼성이 거기서 그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을 못 맞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열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발열 테스트에서 이게 탈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원래 HBM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이제 탑 매니지먼트에서의 판단이 조금 이제 그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HBM 얘기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 1%도 안 됩니다. 근데 삼성 같은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마이너한 시장에 거기에다가 전력 투하기는 좀 어렵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부터 HBM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은 왜 못 가냐 하는 것은, 삼성은 반도체 회사긴 하지만 거기에 파운드리도 있고 핸드폰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종합전자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가 이제 충격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하이닉스는 하나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HBM의 비중이 그게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나지만 하이닉스 한 개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수익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손을 잘 잡아서 1등 하는 놈하고 손잡으면 가는 건데 2등하고 손잡으면 꽝이 되는, 아까 말씀 올렸던 위너 텍스 올 1등이 다 먹는 그 구조화에서는 2등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이 뭐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삼성이 뭐 핀백 공정이 아니고 지혜 공정을 해서 뭐 이제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기술은 그것을 수주로 환산시켰을 때 그 기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언론에다가 우리가 최초 개발해서 몇 개를 뭐 돌릴 수 있어 이런 것은 기업의 IR, PR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하냐 그러면 돈이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 주가의 상승, 삼성 주가의 이제 정체, 그것은 돈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사실은 벤더를 하나 더 갖고 있고 싶어 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젠슨왕이 지난번에 한국 와가지고 삼성전자도 우리 뭐 살 수 있다. HBM
뭐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언했던 게 그런 포석이었던 거네요. 그럼 그런 듣고 것도 보니까. 있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으로 보면은 뭐 AI가 더 폭발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생산 캐파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도 해야 되지만 HBM이 못 따라오면 그게 안 되니까 네. 이제 전선왕 입장에서는 그 2개 이상을 갖고 싶은 겁니다. 갖고 싶은 건데 이미 뭐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을 더 자극하고 삼성을 어떻게 더 보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제 쇼업 이제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삼성이 HBM 쪽에서 돌파구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뭐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HBM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D램을 2개만 쌓다가 4개를 쌓다가 지금 뭐 12개를 쌓고 있는데 이게 24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뭐 사람도 열받으면 그렇고 기계도 13개 받은 컴퓨터도 셧다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메모리라는 게 반도체라는 게 0101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건데 다르게 하면 우리 형광등에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신호를 네, 보내는 네, 게. 네. 근데 형광등에서 껐다 켰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고장 나죠. 그 중요한 거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의 적층이 높아질수록 거기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열을 못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열이 단순히 그 문제만 아니고 나머지에 있는 GPU나 나머지도 열 받으면 이게 이제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최대 적이 뭐냐고 그러면 사실은 뜨거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열을 발산을 시키거나 또는 열을 아주 적게 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걸 잘하고는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스펙만큼 거기는 조금 못 미쳤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렇죠. 아까 경영진 이야기 잠깐 하셨었는데 삼성의 경영 판단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언론에서는 이전에 그 반도체 부문 포함한 DS 부문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경계현 사장이었는데 경질된 걸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문장 진영현 부문장이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전략 수정에서 조금 반등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그렇지만 회사가 보면 이제 본부장 자꾸 바꾸고 회의 많이 하고 하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낸 거고. 그래서 뭐 조직 어떻게 바꾸려고 그럴 때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이제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언제 삼성이 턴하냐 그러면 삼성이 기술이 없다거나 생산 뭐 캐파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모멘텀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 기술 격차가 앞에 가는 놈하고 뒤에 가는 놈이 6개월에서 1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걸 캐치업 하냐 못하냐 하는 이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자랑하는 것이 이제 핀팩 공정이라고 물고기 꼬리처럼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공정에서 GA 공정이라는 걸로 이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아주 추격하고 있는 히든 카드가 AMD입니다. 인텔은 뭐 이제 게임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AMD의 그 리사수라고 하는 회장이 네. 대만 분인데 여성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TSMC는 확실하게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손잡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제끼려고 하면 다른 패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그걸 더 뛰어넘으려고 하면 TSMC가 쓰지 않는 공정, 그게 이제 삼성이 GA의 공정이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한 공정인데 아직 그게 안정성이나 수율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버리파이 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AMD가 지금 삼성하고 GA에서 이거 AI 칩을 만들어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내비쳤어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닌 AMD하고 삼성이 확실하게 손을 잡고서 이제 GA 구조에서 그 수율이나 성과가 좋게 나오면 이건 이제 삼성이 턴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칩이고 열이 많이 나고 적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시커먼 이 밑에 거미발이 이렇게 달린 게 이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에 반도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패키징한 플라스틱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둥근 원판에서 이제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거미발을 다는 게 패키징인데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수율이나 성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것은 웨이퍼 레벨에서 이제 패키징하고 그걸 이제 सब스트레이트를 달아가지고 위에다 달는 거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웨이퍼 레벨에서 한다는 거 안 네네. 뜯어내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렇죠. 패키징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거기에 이제 기판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건데 아, 지금 이제 그보다 더 파워풀한 거는 아예 큰 패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웨이퍼 상에서 이미 예를 들면 거미발을 다 달아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웨이퍼를 잘라 가지고 바로 붙여 놓는 이제 그 기술이 신기술인데 지금 삼성이 그 기술을 이제 개발은 했고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냐 하는 것은 아직 좀 별개 문제예요. 근데 그 기술 수준으로 보면 이제 TSMC가 하고 있는 그 웨이퍼 레벨 쪽보다가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안전성만 확보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성과를 거두게 되면 네네네. 삼성으로서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차세대 기술에서 이게 AMD하고 손을 잡고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하고 있는 패키지가 아닌 새로운 첨단 패키지에서 이제 뭐를 보여주면 이게 진짜 삼성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게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 그렇군요. AMD 말씀하시니까 되게 또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조립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 인텔 칩으로 막 조립을 해서 쓰다가 중간에 AMD로 한번 바꿨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AMD란 기업을 한번 알아봤더니 리사수란 이 CEO가 대단하더라고요. 인텔의 아성을 그냥 무너뜨리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데 엔비디아 아성에도 그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 파트너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아.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수학 체증의 법칙 말씀하시면서 저는 좀 한 가지 궁금증이 더 드는 건 엔비디아처럼 이런 AI 칩의 어떤 최고 먹이사슬의 최고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1등만 살아남잖아요. 금메달 아니면 노메달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HBM이든지 아니면 TSMC나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로 이렇게 납품을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레벨의 기업들도 1등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그것도 식으로 1등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삼성 주가가 좀 헤매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2등이라고 하지만 그 TSMC가 64% 1등이에요. 근데 우리 삼성이 한 13%, 14%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삼성 자체 수요 캡티브라고 그러죠. 자기가 쓰고 있는 거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삼성의 외주를 받는 순수한 TSMC 같은 파운드리로 보면 한 8%? 요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TSMC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1등하고 2등하고의 격차가 8분의 1, 2등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미닝이 떨어지고 왜 삼성이 주가가 못 올라가냐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의 그 개념이 이 디지털이 모든 걸 좌우하는 수학 체증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다른 놈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1등이 나머지를 다 죽이는 그런 파워풀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조금 뭐 다른 점은 이런 거죠. 과거에 지금 최근 한 60년 동안에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들은 이제 무거의 법칙이라고 18개월에 한 2배 정도씩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는 것 이거 갖고서 이제 최근 40년간 이제 반도체가 산업이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는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게 뭐 이게 40개월에 뭐 예전에는 따블이 되던 게 지금은 4개월이면 따블이 돼버리는 컴퓨팅 파워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가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과거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거기에 이제 서비스도 바뀌게 되고 거기에 공급하는 하드웨어도 바뀌게 되고 그것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줄줄이 사탕을 넘어오는데 문제는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모의 법칙에 익숙한 반도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AI 엔지니어의 그 컨셉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SK 하이닉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HBM에서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주목받고 있는 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초격차를 달성하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HBM에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안정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AI 관련주 매출 증가율하고 영업이익률 나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왜 주가가 올라가냐는 것은 결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시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이 262%, 그러네요. 하이닉스가 144%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보다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마이크론이 57%. 근데 삼성이 57%. 그렇죠. 12%.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장 동력이 좀 약해져 있다는 거고, 그다음 수익성 한번 보시면 그다음 차트 거기 보시면 OP 마진이 엔비디아가 65%고 지금까지 뭐 역대 최근 한 3, 40년간 최고의 수익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45%. 그리고 하이닉스가 23%, 삼성전자가 9%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성하고 매출이 이게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이제 뭐 그 엔비디아처럼 GPU에서 독보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하이닉스고 엔비디아 이외에 이제 브랜드들한테는 삼성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로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대략 한 50대 뭐 45, 40 그런 정도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거고, 그 대신 이제 하이닉스는 이 최고의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최고에는 납품을 못 하고 이제 2등 이하한테 납품을 하니까 그것이 시장이 낮게 밸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삼성이 이번에 아마 뭐 CEO 바꾸고 뭐 조직 이제 뭐 어떻게 재구축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자존심을 걸고 캐치업을 아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캐치업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죠. 세계에서 1등하던 회사가 2등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제재를 차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술보다 더 뛰어넘는 기술을 뭘 내놓냐. 그게 이제 정말 삼성 주가든 뭐든 간에 삼성의 진짜 실력은 40년간 축적된 실력은 우리가 바로 이거다. 한 번은 우리가 밀릴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인텔 꼴이 나는. 그래서 인텔이 뭐 최근 40년간 뭐 반도체 왕자였다가 아까 시가총액 보시면 뭐 7번째, 8번째에 이제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도 소격차 얘기하면서 1등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인텔처럼 존재감 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지금까지 40년 봐왔던 반도체 업계 패러다임하고 지금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고 예전처럼 인텔처럼 정부 보조금이나 많이 주세요. 그럼 우리 공장 질게요.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 이제 정말로 뭐 독수리가 30년 살고 나서 이제 정말 환골탈태를 하면 또 30년 가듯이 아마 삼성도 그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 아마 다시 테이크오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메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노메달은 어려운. 그렇습니다. 바운드리에서도 지금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HBM에서도 조금 힘든 게 있고, 또 스마트폰도 뭐 작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AI 폰이 나오면서 약간 리커버를 하지만 폴더폰에서 또 밀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주력 사업 세계 또는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에서 이제 밀린 것이 확실히 보이죠. 그러나 이제 뭐 썩어도 준치 뭐 부자망이도 3년 간다고 40년 축적된 삼성의 기술을 그렇게 낮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불과 지금 6개월, 뭐 1년 정도 사이에서 나타난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6개월에서 1년 뒤에 삼성이 어떤 변화를 하냐,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도를 갖고서 삼성에 대한 뭐 평가는 이제 너무 비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 없다. 조금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보조금 문제하고 미중 간의 이 갈등하고 관련된 문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 다음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뭐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번에 미국이 주는 것만한 보조금을 이제 실제적으로 또 이제 줬는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것들은 우리는 별로 잠깐 언론에서 다루고 치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준비 사실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너무 늦지 않게 예. 중국 반도체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오늘 전병서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 경각심이 확 드네요. 삼성전자가 이대로 가면 노메달이고 6개월 안에 승부수를 뭔가 보여줘야만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전병서 소장님하고 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못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살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은 근데 아쉽게도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쉬어서 월요일에 진행하는데 다시 보기 있으니까 이 주말에도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12시 30분에 라이브로 다시 뵙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